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부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집도, 가족도, 저녁 밥상도.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자신이 이 모든 것 안에 없다는 느낌. 분명히 부엌에 서 있는데 마치 자기 자신의 삶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나이는 52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25해가 되던 해였죠. 수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다툼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외도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조용했어요. 오래된 시계 소리처럼 틱틱틱. 그 소리가 어느 날부터는 견딜 수 없이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것뿐이었죠. 그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없었던 걸까? 이 물음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물음에는 또 다른 물음이 따라왔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칼 융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였는데 그는 젊은 시절 정신의학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학자였어요.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수제자로 불리기도 했고 모든 사람이 그가 프로이트의 뒤를 이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40즈음이 되었을 때 윤근 무너졌어요. 스승과 결별하고 학계의 지지를 잃고 스스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시기를 나중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치 발밑에 땅이 없어진 것 같았다고. 그냥 모든 것이 흔들렸다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려 했을 거예요. 무언가 단단한 것을 붙잡으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윤근 반대로 했어요. 그 흔들림 안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어요. 그는 매일 밤 자신의 꿈을 기록했어요. 환상을 기록했어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을 기록했어요. 무섭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탐험은 수년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 탐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은 살면서 2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몸으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탄생은 대부분 인생의 중간 어딘가에서 아주 불편하고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수진 씨가 느낀 그 이상한 감각. 부엌에 서 있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융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번째 탄생이 시작되려는 신호였어요. 윤근 이것을 개성화 혹은 개인화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인디비두에이션이라 하는데 그 핵심은 이렇게요. 인생의 전반부를 우리는 대부분 바깥을 향해 살아요.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 사회의 규범에 맞게, 가족의 필요에 맞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삶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말하기 시작해요. 이제 나는 어디 있어요? 그 목소리가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이유 없이 우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갑자기 이 결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꿔왔던 꿈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무시해요. 이 나이에 무슨 철없는 소리냐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남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윤근 말해요. 그 목소리는 철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 목소리는 당신 안에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무언가가 내는 소리라고. 수진 씨가 처음 상담사를 찾아간 것은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닌데 자꾸 도망치고 싶어요. 상담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도망치고 싶다는 게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건가요? 수진 씨는 그 질문에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정확하게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남편이 아니라 지난 25년간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항상 먼저 물어보고, 항상 먼저 맞춰주고, 항상 자신의 욕구를 제일 나중으로 미루어왔던 그 삶의 방식.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페르소나는 원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써요. 좋은 엄마의 가면, 좋은 아내의 가면, 착한 며느리의 가면, 유능한 직장인의 가면. 이 가면들은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해주고, 갈등을 줄여주고, 인정을 받게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너무 꽉 쓰고 있으면 어느 날 가면을 벗었을 때 내 얼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진 씨가 부엌에서 느꼈던 그 느낌.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건 가면만 남고 진짜 자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된 상태였어요. 그럼 진짜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윤근 말해요.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것은 그림자 속에 있다고. 그림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둡고 나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윤기 말하는 그림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이에요. 억눌린 감정들, 표현하지 못한 욕망들, 허락받지 못한 꿈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숨겨온 바람들. 수진 씨의 그림자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상담을 이어가면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고 싶었던 그림, 한 번도 마음껏 해보지 못했던 혼자만의 여행,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느끼는 설렘. 그런데 남편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거두어들였던 그녀의 목소리. 이것들이 나쁜 것들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그녀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가면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이것들은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려갈수록 수진 씨는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윤근 말해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억압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든다고. 왜냐하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이 될 뿐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 이 사람 곁에서 더는 못 있겠다는 충동.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억눌린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문제는 남편이야. 아, 내 문제는 이 결혼이야. 아, 내 문제는 이 삶의 구조야.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 해결될 거야. 물론 때로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근 먼저 이 질문을 해보라고 해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건가? 바깥의 무언가로부터인가? 아니면 내 안의 무언가로부터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로 관계를 떠난다면 우리는 다음 관계에서도 그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공허함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디로 가든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니까요. 수진 씨는 어느 날 상담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20년 전에 그만뒀는데. 그때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그냥 멈춰버렸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그걸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면 뭐하냐고 할 것 같아서요. 상담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말하기도 전에 거절을 먼저 예상하고 있군요. 그 거절을 누가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남편인가요? 아니면 수진 씨 자신인가요? 이 질문이 수진 씨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먼저 가로막아 왔을까?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서, 가족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누군가 비웃을 것 같아서. 윤근 이것을 내면화된 억압이라 불러요. 우리는 자라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너는 이래야 해. 너는 이러면 안 돼. 넌 욕심이 너무 많아. 넌 너무 예민해. 그 메시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엄격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성화의 여정은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그 검열을 알아채는 것. 그 검열이 내 목소리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목소리인지 구분하는 것. 수진 씨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시작했어요. 작은 스케치북을 사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 2시간 동안 주방 식탁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2시간이 끝나고 나면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덜 답답했어요. 덜 억울했어요. 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닌데 왜 남편이 달라 보이는 걸까? 윤근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관계도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우리는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 했거든요. 남편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남편이 내 빈 곳을 채워주기를.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쌓이면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조금씩 채우기 시작하면 관계에 대한 기대의 무게가 달라져요. 남편이 나의 전부가 아니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윤근 건강한 관계란 두 개의 온전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라 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절반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온전해질수록 상대방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 관계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와 무엇이 내 그림자가 투영된 오해인지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황혼 이혼이 사실 진짜 문제가 남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진짜로 떠나야 하는 관계가 있어요. 폭력이 있는 관계, 지속적인 무시가 있는 관계,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떠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수진 씨처럼 남편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데 이 삶이 숨막힌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윤근 먼저 이 질문을 해보라고 해요. 이 숨막힘이 내가 나를 잃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 자체가 나를 잃게 만드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전혀 다른 해답을 필요로 해요. 수진 씨가 그림을 시작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그림 다시 그리고 싶어. 남편은 잠시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더니 그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 그냥 해보고 싶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해봐요. 수진 씨는 그 짧은 대화가 이렇게 담담하게 끝날 줄 몰랐어요. 속으로는 거절당할 것을 얼마나 오래 준비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검열하고 있었는지,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이 25년 치에 무언가를 흔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던 건 어쩌면 남편이 나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고.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 윤기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의식화.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해온 것들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것.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무의식 속에서 하고 있어요. 나를 검열하거나,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벌주거나, 나를 희생시키거나. 그것이 의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의식되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선택이 가능해져요.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가? 2024년 한국에서 40대 여성이 이혼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통계. 그 숫자 안에는 수진 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느낌. 내가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 윤근 그 느낌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요. 그 느낌은 진짜예요. 그 느낌은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소리예요. 당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라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꼭 남편을 떠나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오래전에 내려놓은 것들을 다시 집어드는 것. 내가 늘 나중으로 미뤄왔던 나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개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 관계가 진짜 어떤 관계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내 빈 곳을 채우지 못하는 남편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가 진심으로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 그 판단은 자신을 만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수진 씨는 지금도 그림을 그려요. 남편과 매일 다정하진 않아요. 여전히 답답한 날도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부엌에 서 있을 때 더는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녀가 거기 있어요. 그 사소하고 조용한 변화가 사실은 가장 긴 여행의 첫 걸음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바로 도망치는 것으로 응답하지도 마세요. 잠시 그 목소리 앞에 서서 물어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나는 무엇인가? 그 답이 찾아지는 날, 당신은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지도 몰라요. 윤근, 40 이후의 삶을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어요. 오전이 바깥을 향해 달리는 시간이라면 오후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걸음이 가장 용기 있는 걸음이라고. 당신은 지금 그 용기 있는 오후의 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문을 열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